전라남도 해남 근처의 작은 마을에 여름이 왔습니다. 논뚝길에는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정미소에서는 구수한 쌀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한소연이라는 17살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골목에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을 때 소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스러운 손놀림으로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올리며 밥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나이에 비해 너무 익숙했습니다. 소연아, 밥 다 됐니? 부엌 문턱에 서 있는 어머니 오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뽀얀 피부와 큰 눈, 도시 여자 같은 세련된 분위기가 시골 마을에서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더 뜸을 들이면 됩니다. 소연이 솥뚜껑을 다시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17살이지만 집안일에는 이미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버지 들어오시면 바로 밥상 차리려. 은영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붕꽃 향기가 남았습니다. 마을 안악들과는 확실히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정비소에서 돌아온 아버지 한기철의 발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50을 바라보는 기철은 중간 키의 건실한 체격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은 성실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 왔다. 기철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딸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 금방 밥상 차릴게요. 소연은 재빨리 밥그릇을 꺼내어 밥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시금치나물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기철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참 잘한다. 여보, 들어오세요. 밥 다 됐어요. 안방에서 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은 황급히 세수를 하고 상에 앉았습니다. 은영이 나와 앉자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일이 어떠셨어요? 은영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서울 말투가 섞인 그녀의 말투에서 고향이 이곳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 트럭 수리하느라 좀 늦었고. 기철은 부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그녀 앞에서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부모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17살 소연에게도 그 차이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오늘 박할머니가 오셨어요. 소연이가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은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남의 집 일에 왜 참견을. 별일 아니에요. 우리 소연이는 똑똑해서 잘 해낼 거예요. 은영이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소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살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는 어머니에 대한 소문들,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집안일의 무게.
소연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17이 되던 해 늦여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기침을 했고 가끔 손수건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 거야. 며칠 후 기철의 강권으로 은영은 마침내 군청 소재지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온 가족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기철은 한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잘하면 1년. 힘들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철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어차피 올 일이었어요. 은영아, 소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지만 소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침통한 표정, 갑자기 조심스러워진 말투, 그리고 어머니의 야위어가는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철은 정비소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은영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요구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저 사진 치워주세요. 은영이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부모님 사진인데? 보기 싫어요. 치워주세요. 기철은 망설였지만 결국 사진을 치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결혼 반지를 팔라고 했습니다. 은영아, 결혼 반지는? 돈이 필요해요. 병원비도 들고. 하지만 이건 우리 추억이. 추억이 병을 고쳐주나요? 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철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기철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하지만 은영의 요구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소연아, 앞으로 빨래는 네가 다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장도 네가 봐야 해. 나는 이제 힘들어. 소연은 모든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했지만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소연, 요즘 자주 결석하는데 무슨 일이야? 집에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요. 소연은 어머니의 병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 비밀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우연히 박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소연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요즘 내 어머니도 잘 안 보이고.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소연아, 힘들면 할머니한테 와. 알겠지? 네, 할머니. 그날 밤 소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가고 아버지는 무너져가고 자신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7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영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기철은 정비소 일을 아예 그만두다시피 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안방에서 은영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은 황급히 물을 떠서 들어갔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이렇게 아픈데 은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저를 정말 사랑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증명해봐요. 기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은영아, 그런 말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당신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소연은 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기철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낮에도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버지, 술은 왜 마셔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래. 기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소연아, 너는 어머니를 닮았구나. 소연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기철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느 날 밤 소연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소연은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였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소연은 밤마다 방문을 확실히 잠그고 잤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걱정되어 일찍 들어가야 했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소연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같은 반 친구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얼굴이 너무 야위었는데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다시 박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연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얘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집이 무서워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얘야, 할머니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서울에 말이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요? 그래.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서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깊어졌고 아버지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소연아, 어머니 약 좀 가져다 드려. 기철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소연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은영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가까이 와.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참 예쁘게 컸구나.
은영이 소연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내가 죽으면 아버지를 잘 부탁해. 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는 약한 사람이야.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은영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소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사흘 후 소연은 약속대로 박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소연아, 많이 생각해봤니? 네, 할머니, 정말 떠나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준비했어. 할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옷 몇 벌하고 버스비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 편지는 서울 가서 김혜란이라는 분께 드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김혜란이는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가 미리 편지를 보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모레 새벽 첫 차를 타거라. 너무 일찍 나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할머니, 그리고 소연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할머니의 말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거야. 할머니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아, 서울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서 받은 상처는 있고. 이틀 후 밤 소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보따리는 이미 이불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소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보따리를 챙기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17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을 보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잘 왔어. 소연아, 할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용기를 내야 해.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됐어. 잘 가라. 버스가 멈추자 소연은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마을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고 소연의 마음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서울의 공기는 고향과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17살 소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써주신 주소를 들고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작은 골목 안의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녀가 바로 김혜란 여사였습니다. 저는 박분순 할머니가 보내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 소연이구나. 분순이 언니 편지 받았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혜란 여사가 소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소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피곤하지? 밥 먹자. 집안은 아늑했습니다. 화로에서 나는 따뜻한 열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소연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평온한 가정의 냄새였습니다. 소연아, 많이 먹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혜란 여사의 눈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아, 여기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아. 안심해도 돼. 혜란 여사의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혜란 여사는 과부였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소연을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소연아, 공부는 어때? 재미있어요. 언니, 친구들도 생겼어요. 소연은 혜란 여사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지만 혜란 여사는 이해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소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혜란 여사의 배려로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열심히 공부했고 밝은 성격을 되찾아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소연은 이재훈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재훈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재훈이 진지하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재훈 오빠, 저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 수 있어. 재훈의 이해심 깊은 모습에 소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소연은 혜란 여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뭘 고마워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혜란 여사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좋은 가정 만들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는 듬뿍 줘. 네, 언니, 꼭 그럴게요. 소연과 재훈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할머니도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쁜 한복을 입은 소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예뻐졌구나.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결혼 후 소연과 재훈은 네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과 두 딸이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가득 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놀렸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울며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소연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게. 우리 민수는 잘못한 게 없어. 소연은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보호를 아이들에게는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자랐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소연과 재훈에게는 8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른이 된 소연은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할머니, 저희랑 놀아주세요. 막내 손녀 지우가 달려와 소연의 치마를 잡아당깁니다. 그래, 할머니가 놀아줄게. 소연이 미소 지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사랑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릴 때 꿈꿨던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해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손주들이야. 소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그 끔찍한 고리를 끊어냈다고, 상처와 아픔의 대물림을 막아냈다고, 그 시절 박할머니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8명의 손주들에게까지 사랑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존중과 보호의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소연이 평생에 걸쳐 이룬 가장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소연 할머니가 17세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